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신년회견에서 일자리 문제를 취임 뒤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고용 사정이 좋지 못한데요. 특히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 취업자 수가 지난해 크게 줄었습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이순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4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1991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30대 취업자 역시 6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경제의 허리, 30, 40대에서만 17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불황과 제조업 부진입니다.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빨리 좀 급격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주력 제조업 쪽에 구조 조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몰려있는 30, 40대가 많이 실업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창 결혼하거나 자녀를 양육할 이들 연령대의 일자리 감소는 단순히 개인적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올해 역시 사정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15만 개 창출 목표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역량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과 함께 혁신적 서비스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제조업에서의 혁신과 새로운 구조 조정을 통해서 서비스업 분야로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규제 체계를 합리화해 나가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단절된 경직적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는 것도 일자리 해법의 하나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로스쿨 제도가 벌써 10년을 넘어섰습니다. 매년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올해 치러진 변시 합격률은 역대 최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지난달 치러진 변호사 시험은 올해로 8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응시자 수가 지난해보다도 130명가량 늘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지만 시험 합격률은 사상 최저를 기록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합격선이 로스쿨 정원의 75% 수준인 1,500명 정도로 고정돼 있어 매년 재시나 3시에 응시하는 탈락자들로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2년 처음 치러졌던 1회차 시험이 90%에 육박하는 합격률을 보인 이래 해마다 합격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응시자의 절반 이상이 탈락하며 49.4%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더 하락해 45% 수준의 합격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1,500명 수준의 합격선이 유지되는 경우 합격률이 계속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각에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변호사 시험 합격 인원에 제한을 두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변시를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학협은 오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법무부와 변협을 규탄하는 총걸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금리 인상에 인내심을 가지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경기를 우려해 금리 안 올리겠다는 뜻인데요. 이미 사정이 더 안 좋은 국내에선 금리 동결을 넘어 인하 요구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은 경기 상황보다 금융 안정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올려도 여전히 낮아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소비 투자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고 그것이 또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건 이제 분명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실물 경제에 뭐 이렇게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인상 다음 달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경기 걱정이 커지니 기준금리를 올려도 시장금리가 떨어진 탓입니다. 경기 위기 신호는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며
금리 인상론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9개월째 하락했고 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6% 가까이 줄었습니다. 실물 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걸 봐서는 올해 안에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나아가 하반기엔 금리 인하가 논의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제 상반기에 성장률 둔화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가정하면 하반기에는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가계빚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머뭇거리다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아온 한은이 부양을 위한 선제적 금리 인하에는 나설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같은 달 기준으로 6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규제 강화로 차갑게 식으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크게 꺾였습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모두 1,857건. 역대 1월 거래량 기준으로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무려 80% 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월 10,000건 넘는 거래로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거래가 많았던 용산구는 올 1월에는 20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다만 매매와 달리 전세와 월세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져 1년 전보다 거래량이 24% 늘었습니다. 9.13 대책 등 지난해 부동산 규제 강화의 여파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도 급속하게 꺾인 모습입니다. 국내 주요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1조 153억 원 증가한 571조 3,800억 원으로 22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증가액 4조 161억 원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와 개인 신용대출 감소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전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계절적인 성수기가 곧 도래하긴 하지만 대출이나 세금에 대한 부담이 과거보다는 무거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매매보다는 임대차에 머무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의 규제 정책과 함께 과거보다 늘어난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동산 시장 냉각기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6일부터 3,800원으로 인상됩니다.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요금이 오르는 건데요. 이르면 이달 중 승차 거부가 불가능한 콜택시도 시범 운행을 시작합니다. 조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18.6% 오릅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조정된 택시 요금을 오는 16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주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심야 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각각 800원과 1,000원씩 오릅니다. 대형과 모범택시 기본요금은 6,500원으로 1,500원 인상됐습니다.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이후 5년 4개월 만입니다. 서울시는 또 이르면 이달 중으로 서울 시내에서 승차 거부가 불가능한 콜택시와 여성 전용 예약제 콜택시가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일자로 택시 운송 가맹 사업 면허를 부여한 주식회사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와 웨이고 레이디 서비스입니다. 이들 서비스에 참여하는 택시기사들에 대해서는 열악한 처우의 원인으로 꼽혀온 산압금 제도를 없애고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반려동물 운송 택시와 노인 복지 택시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출시해 택시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미국 IT 중심지 실리콘밸리에서는 명상이 관심을 끌고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처럼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명상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바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정신은 물론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요즘 명상 관련 산업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한상용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도심에서 탁 트인 한강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곳. 크게 들이마셨다가 후. 이곳에서 명상에 빠진 사람들이 손동작을 펼치며 숨호흡을 가다듬습니다. 트레이너의 지도 아래 마음에 집중하며 스트레스를 하나둘 날려보냅니다. 정신과 신체적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서울 광진구 한 호텔의 웰니스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명상을 통해 신체의 긍정적 변화도 느낄 수 있어 고객의 만족도도 높은 편. 또 손님들도 이제 잘 안 쓰던 근육들을 이제 사용해보고 배우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굉장히 또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도시뿐 아니라 강원도 정선의 한 숲에서도 명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타산과 가리왕산이 감싸는 곳에서 명상 체험을 제공하는 리조트도 생겼습니다. 미국의 IT 중심지 실리콘밸리에서 이미 인기를 끈 명상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나 여의도, 강남 등지의 공유 오피스 중심지에는 명상과 요가 센터들이 들어섰습니다. 급기야 명상 전문 채널도 올 상반기 우리나라에서 개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채널 편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확보하는 중입니다.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 음악,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를 활용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신체는 물론 정신 건강을 위한 힐링 방식의 하나로서 명상이 우리 사회에서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작물 재배 시설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스마트 농장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실제 스마트 농장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모두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의 한 딸기 농가. 모바일 앱에 들어가 버튼을 눌렀더니 팬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날려 비닐하우스 안 곳곳에 온기가 퍼지도록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버튼을 누르자 이번엔 비닐하우스 덮개가 서서히 닫힙니다. 아까와는 반대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온도와 습도, 풍속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농장 시스템입니다. 창문을 내가 닫았나 안 닫았나 그런 확인을 옛날에는 직접 와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카메라를 통해서 본다든가 생산성이 한 25% 정도 또 소득이 한 30% 정도의 향상성을 보였습니다. 물론 스마트 농장이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선 아직 남아있는 어려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농촌 인구 대부분이 어르신이다 보니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데다 비용 부담의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단순 제어 같은 경우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복합 환경 제어 같은 경우는 1,500에서 2,000 이상도 가능. 지난해 스마트 농장 육성에 들어간 돈은 모두 28억 원. 농촌진흥청은 올해는 2배 늘어난 예산을 투입해 2022년까지 시설 하우스의 70%를 스마트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농가 사업이 어려운 농촌의 활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생애 주기로 가늠했을 때 우리 국민은 언제부터 이 소비보다 소득이 더 높아질까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인구를 판단할 때 단순히 경제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만 집중하지 소비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잘 주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소비 대 소득의 비율을 보면 국민의 전반적인 이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니 실질적인 경제 지표를 참고할 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15년 국민 이전 계정 개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국민 이전 계정 개발 결과는 국내 총생산인 GDP를 집계할 때 사용되는 국민 계정 자료를 활용해서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 수준을 집계한 자료입니다. 통계청은 이번 조사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6개년 자료만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결과를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생애주기 개념을 0에서 14세까지 유년층으로, 15세에서 64세를 노동 연령층으로, 또 65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유년층과 노년층에선 생애주기가 모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년층은 118조 1천억 원의 적자가, 또 노년층에선 81조 6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거죠. 네, 유년층과 노년층의 경우 노동활동이 어려운 연령층이라서 이 소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애주기 값이 적자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노동 연령층이 되면 이 생애주기 값이 흑자를 전환되지 않게 되나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땐 흑자입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의 노동 연령층은 총 87조 원의 흑자를 냈는데요. 하지만 세부적인 연령대로 나누면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일단 17세부터는 의무 교육에 따른 공공교육 소비가 늘어나고 노동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적자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8세까지는 쭉 적자를 기록하는데요. 이유는 노동소득의 증가가 대학 진학에 따른 민간교육 소비 증가와 사회 진출, 그러니까 취업활동을 위한 민간 기타 소비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적자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다가 흑자로 바뀌는 건 29세부터인데요. 흑자액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가 43세에 이르러서는 1,305만 9천 원으로 최대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흑자 행진이 마냥 계속된 건 아닙니다. 58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되면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적자도 계속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노동 연령층 안에서도 흑자인 연령대는 29세부터 57세까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것보다 버는 것이 많은 기간은 생애 주기에서 29년에 불과하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 자료인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생애 주기 총량값은 112조 8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전년과 비교했을 때 11.7%가 감소한 결과지만 국민 전체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적자 인생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결과로 나타났죠. 이를 반영하듯 생애 주기는 적극적 이렇게 3단계로 되풀이되고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0세에서 28세까지 적자를 기록했다가 29세 흑자로 전환되지만 29년 뒤인 58세부터는 다시 적자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건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흑자 시기를 맞고 또 끝나는 때는 모두 5년 전의 결과보다 늦어진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렇게 흑자 시기가 늦어지게 된 데는 예전보다 취업과 은퇴가 늦어지는 추세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흑자 시간이 짧다는 거는 그만큼 전체적인 소득의 재분배에도 큰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점 역시 큰 문제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개인이 공교육,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공 이전과 자녀 양육, 부모 부양 등과 같은 민간 이전을 통해 경제적 자원이 재분배되는 연령 재분배 총량값은 생애주기 적자값과 동일한 112조 8천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118조 1천억 원, 81조 6천억 원의 순유입이 발생했는데 노동연령층에선 87조 원의 순유출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유년층과 노년층이 각각 부모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반면 노동연령층은 유년층과 노인 부양을 위한 지출이 컸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금처럼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면 30에서 50대가 유노년층에게 경제적 저항을 재분배하는 총액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경우 정부와 가계의 재정 부담도 함께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로만 보면 개인과 공공부문의 복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연령층은 29세부터 57세에 불과하다는 뜻이 됩니다. 당연한 상식이지만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가계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나라 경제는 어떨까요? 국민의 전체적인 소득을 늘리는 한편 공공부문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만이 향후 초래할 수 있는 위기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금과 같은 경제 불황에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안채원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